소득 격차를 살펴봐도 그 여성이 남성보다 36.7% 정도 소득을 적게 받아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성이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한데 흥미롭게도 남성의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젠더 격차뿐 아니라 계층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요, 그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남성 비정규직 임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어떤 성별 임금 격차보다는 오히려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런 출산율에 있어서도 소득별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조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40%에서 그 출산율이 오히려 상승했고요. 11.8%, 그리고 하위 40%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11.3% 하락해서 이 저출산 문제가 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연애 결혼 의식을 살펴보면요, 경제적 부담으로 꺼려지는 정도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83.9%에 이르는 놀라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내부에서도 그 계층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젠더 규범이 삶의 양식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결혼 조건,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고려사항에서는 남성은 여전히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고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중시하고, 그러면서도 이 연소득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사실은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해소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맞벌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때문에 그런 생계형 맞벌이에 매몰되기보다는 차라리 중산층 전업주부의 성역할을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별분업이라는 젠더 규범 역시 어떻게 보면 계층에 따라서 재조정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메갈리아 논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 혹은 미러링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의 역학안에서 어떤 피해자 권리의 문제로만 접근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갈등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메갈리아 논쟁의 발단을 살펴보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여성 성우가 메갈리아 포 티셔츠를 구매한 인증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를 하면서 네티즌들이 치 메갈리안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그 성우가 녹음한 게임 캐릭터의 성우 교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넥슨 측에서는 바로 하루 만에 그 성우 교체를 공지를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그것은 노동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비판 논평을 게재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비판 논쟁에 대해서 정의당의 청년 남성 당원들의 항의가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정의당의 조회수가 한 400 정도 되는데 이 글에 대해서 4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 내부에서는 그 논평을 공식 철회하기로 합니다.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로 철회를 하기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원들의 분노가 식지 않아서 탈당자 중에 약 57%가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정의당을 떠난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갈리아 논쟁이 서브컬처 쪽으로도 확산이 되었는데요. 친메갈리아를 선언하는 그런 작가들은 웹툰 작품을 검열을 해서 게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예스컷 캠페인을 제안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시사인 잡지 절독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 시사인에서 분노한 남자들이라는 기사에서 이 메갈리아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가 젠더 위계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거부하는 거라는 기사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정기 구독을 폐지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이 대규모 소비자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일 때 어떤 권리 행사도 정당하다라는 신자유주의적 소비자 정체성을 내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갈리아 논쟁의 특징은 사실은 굉장히 남초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일간베스트 100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보 성향 청년들도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러한 담론의 근거는 사실은 미러링 전략이다, 혹은 메갈리아가 반사회적 남성 혐오 사이트다, 혹은 자기는 정당한데 이러한 정당한 자신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한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성들은 이러한 미러링 전략을 삭제한다고 해도 한국이 성차별 사회라는 그러한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런 권력을 노동시장에서도 친밀성의 영역에서도 가지지 못하게 된 청년 남성들에게는 현재 성역할의 변화가 여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가산점제 같은 그러한 거는 다 사라졌는데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할당제 같은 그런 후대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어떤 행정고시 합격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생애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젠더 위기사에서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건 여성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여성인 경우에도 돌봄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은 모두 여성의 몫이고요. 하지만 비화폐화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가 계속 평가 절하가 지속되고 남성들은 여성이 여전히 어떤 피해자 정체성, 약자 정체성을 통해서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부가이익을 누리려는 어떤 속물이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 모두 이렇게 남성들은 한편으로는 기회평등을 통해서 남녀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돌봄자 모델은 외면하면서 성별분업을 작동하게 하는 실천에 서 있고요. 또 여성들은 이중노동을 피하고 싶어서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라는 성별분업의 규범에 순응하는 그런 성별분업의 실천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메갈리아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피해자 정체성 정치는 서로의 권리 주장을 위한 정당성 싸움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자유의 정치는 정체성의 정치에서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 전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실천 이론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 규범과 관습 문화, 법 등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사회적 실천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각 구성원들의 판단 행위를 통해서 유지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예를 살펴보면요, 여성운동단체의 세력화와 함께 성주류화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는 각각 평가가 달라지고요. 놀랍게도 남성 육아휴직의 유급휴직 기간은 최장 52주로 OECD 국가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남성 육아휴직률은 2005년 기준으로 5.4%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법제화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어떤 출발점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젠더 정치의 성과인 법과 제도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법령의 시행이 곧 구성원들의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천적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요. 그런 커뮤니티가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또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가 아고니즘 정치라고 조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확보된 정체성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아고니즘 정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호응과 반발이 표출될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유지함으로써 구성원의 새로운 실천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수정해가는 적응적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을 하든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실천은 법과 제도의 실행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행위의 순간마다 사회 규범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을 조정하며 자신의 실천적 수행의 역량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자유롭고 자율적이지만 용기 있는 판단과 실천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자유의 실천으로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창의적 가능성을 꿈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